지금 강남에서 시작된 이런 일종의 과열 현상을 광남을 묶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마용성으로 번진다. 마용성을 묶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주변으로 또 번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풍선 효과예요. 그럼 풍선 효과가 일어난 지역을 계속 묶으면 자꾸 번져가겠죠. 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 정부도 이제 인지를 한 거예요. 인지를 해서 이제 선도적으로 묶었죠. 그런데 안 묶은 지역은 그럼 왜 안 묶었어요? 소장님, 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이 묶였잖아요. 그러고 나서 서울이 전부 규제로 묶이니까 지금 구리나 남양주 그리고 동탄 같은 비규제 지역이 오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빠르게 반응이 오는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고, 사람들이 왜 그쪽으로 움직이는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자, 이게 무슨 효과라고 배웠죠? 풍선 효과요. 그렇죠. 풍선 효과예요. 풍선 효과는 왜 생길까요? 묶인 지역을 누르니 다른 쪽에 묶이지 않은 지역에 수요가 쏠려서 그쪽에 가격이 오를 것 같아서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닐까요? 그건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근본적인 대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풍선 효과라는 건 풍선의 한 곳을 눌렀더니 이게 다른 부위가 튀어오른다. 이게 이제 풍선 효과잖아요. 자, 그러면 바람이 어느 정도 빠진 풍선을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눌리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럼 자, 이게 다른 현상이 생기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요? 어떤 거는 튀어오르고 어떤 거는 그냥 눌리기만 했어요. 그러면 그 안에 뭔 차이가 있을까요? 그 안에 공기의 양. 그렇죠. 공기의 양의 차이인 거예요. 자, 이거를 시장으로 그대로 갖고 와보면 시장의 에너지가 충만해 있냐 아니면 그냥 안정적이냐, 이거의 차이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럼 달리 얘기하면 뭐냐? 자, 우리나라 시장은 안정시장이 아닌 거예요. 투기시장인 거예요. 이 사람들의 부동산에 대한 관심, 그 수요의 욕구, 욕망, 이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걸 알고 정책을 쓰느냐 아니냐가 정말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과열이 좀 되는 상태에서 규제를 한다. 그러면 풍선 효과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지 않을까요? 생겨요. 무조건 생깁니다. 일단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왜 규제, 비규제 지역으로 빠른 수요들이 막 생겨날까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투기 시장이기 때문에. 투기 시장에서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 근데 이 튀어오르는 효과나 세기, 이런 거는 시장 상황, 시장의 강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죠. 지금은 어쨌든 투기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정부도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하고 있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한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왜 경기도의 일부 지역을 아니면 서울의 전 지역을 규제로 묶었잖아요. 아니 근데 서울에 안 오른데 노도강이나 뭐 이런 데는 지금 분위기가 막 죽으려고 하는데 왜 규제 지역으로 묶는 거야. 자, 이런 불만이 있거나 이걸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냐? 우리나라 부동산이 투기 시장이라는 거를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상승하기를 좀 바라거나 이런 사람들이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는 나름 정확하게 막 우리나라 시장은 투기 시장이다라는 워딩을 던지면서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이제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선제적으로 지금 강남에서 시작된 이런 일종의 과열 현상을 광남을 묶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마용성으로 번진다. 마용성을 묶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주변으로 또 번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풍선 효과예요. 그럼 풍선 효과가 일어난 지역을 계속 묶으면 자꾸 번져가겠죠. 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 정부도 이제 인지를 한 거예요. 인지를 해서 이제 선도적으로 묶었죠. 그런데 안 묶은 지역은 그럼 왜 안 묶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좀 궁금했어요. 구리나 남양주 같은 경우엔 정말 서울과 완전 인접해 있고 그리고 교통도 좋아져서 왜 안 묶었지? 라는 생각을 좀 들었었거든요. 그렇죠. 그게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의 신도시에 해당하는 지역들은
조금만 불씨가 생기면 타오를 수 있는 그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들이 빠진 거예요. 저도 이 부분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정부를 역지사지 입장에 생각을 좀 해보자면 일단 데이터를 받겠죠. 이런 지역은 건들면 오히려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매우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지역이 과연 풍선 효과가 나올까에 대한 의심도 있었을 것 같고, 그런데 나왔다는 거죠. 그럼 이게 풍선 효과가 세게 나올 것인가? 안정되고 침체된 지역에서 이렇게 투기바람이 싹 불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투기 수요가 생기면 갑자기 수요가 엄청나게 몰리지 않을까요? 네, 그럼 어떻게 될까? 계속 과열될까? 일단은 과열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과열되는 건 사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잠깐 과열되고 말 것이냐, 장기적으로 과열될 것이냐,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위험하거나 뭔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일까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과열 양상, 이게 일어날 것이냐 판단할 때, 자, 그거를 좀 뭐랄까 생각해 볼 부분이 대통령 선거 때 한번 있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이런 공약으로 우리나라 수도를 완전히 세종으로 이전시키겠다라는 공약을 발표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났는지 아세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세종의 집값이 완전 널뛰기 했다고 듣기는 했었어요. 널뛰기 한 게 아니고 거의 폭등 수준으로 심리가 쫙 올라났습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일종의 투기꾼들 세종으로 가서 막 사들였죠. 자, 지금 세종 어때요? 조용한 것 같은데요. 완전히 그런 분위기가 사그라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시장이 과열되거나 이렇게 끌어오를 수 있는 준비가 된 지역과 이제 안정화에 약간 자리를 잡은 지역, 이게 이제 나타나는 모양이 좀 다르죠. 아마 그거를 예상하지 않았을까 싶은 게 이제 제가 그냥 추측해보는 정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신도시를 뺐고 지금 경기도의 일부 지역에서 지금 풍선 효과들이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이게 그 지역까지 과열 양상으로 번질까? 이건 또 봐야 되고, 그럼 정부는 대비가 없을까?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지역도 묶겠죠. 여기서 한 번 더 이런 지역이 일어난다면 제가 볼 때는 경기도 전역을 또 묶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좀 궁금해가지고 드려보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번에 서울과 경기 12군데를 묶으면서 여기서 빠진 구리 남양주도 급등하면 바로 규제하겠다라고 경고를 했었대요. 근데 이런 발표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지금 빨리 사야겠다는 심리를 자극한 건 아닌지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그 했었거든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현상이 아예 없으면 이 발표도 안 했겠죠. 그러니까 발표 안 한다고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갈 사람들은 간다 이거죠. 갈 사람들은 가니까. 근데 조심해라.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자, 지금 묶이지 않은 비규제 지역에 지금 이런 상황을 틈타서 집을 산 사람이, 그 사람이 앞으로 유리한 상황에 놓여질까요? 아니면 더 불리해질까요? 불리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어쨌든 지금 서울이 묶여서 거기를 샀는데 나중에 집값이 정부가 원하는 대로 안정화가 되고 만약에 그 규제가 풀려버리면 더 수도권 가까운 안쪽이 더 많이 올라서 오히려 재미를 많이 못 보지 않을까요? 답은 맞는데 과정은 틀려요. 일단 규제가 풀리면이라는 전제를 깔면 안 돼. 규제가 안 풀려요. 예를 들어서 아까 세종 얘기를 했잖아요. 세종으로 이전을 하겠다라는 공약이 나온과 동시에 세종의 집값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산 사람은 얼마에 샀을까요? 최고가에 사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 당시에 최고가에 막 오르면서 샀으니까. 지금은 그 사람들 손해일까요? 이익일까요? 지금은 손해를 보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손해보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올라갔다가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시장이 진짜 과열돼 가지고 할 때는 올라가서 유지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어떤 일시적인 이슈에 의해서 확 튀어오르는 거는 다시 제자리로 와요. 그러면 이때 산 사람들, 그 이슈에 의해서 산 사람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손해보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사람들이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PD도 뭔가 손해볼 거라고 했지만 그렇게 정확한 답을 내리는 게 아니고, 내가 오른 가격에 사서 손해보는 게 아닌데 다른 게 올라가면 내가 덜 이익을 보는 게 아니냐, 그 얘기를 했던 거거든. 그러니까 실질적인 답이 맞는 듯 하면서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경고를 하는 것은 뭐냐면
너 지금 올라가는 가격에 사면 네가 손해볼 수 있어를 경고하는 거예요. 일종의 주식 리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주식 리딩방에 들어간 사람들이 손해봐요, 이득을 봐요? 리딩방에 들어가면 손해를 봅니다. 그럼 왜 손해를 보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근본적인 걸 얘기를 할 때, 자, 리딩방에서 운영하는 주식은요, 가격이 올라요. 가격이 오르면 다 이익 보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이 과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정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면 나는 이득을 본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전제는 뭐냐면 나는 오르기 전에 가지고 있어야 이득을 보는 거예요. 오르고 사면 이득을 못 보는 거예요. 오르는 과정에 사면은 이득을 못 볼 수 있는 거예요. 리딩방의 특징이 뭐냐? 저도 리딩방에 있어 봤습니다. 실제로 있어 봤어요. 제가 20대 초반에 주식을 하다 안 되니까 저도 이렇게 소개 받아가지고 리딩방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자,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을, 이 종목이 1,000원쯤 한다. 그럼 막 관심 종목으로 일단 알려줘요. 이게 사라 소리 안 합니다. 리딩방은 자, 지금이야 하면 그때 사는 거예요. 너 이거 쳐다보고 있어. 그러면 딱 1,000원에서 계속 거래가 이렇게 되지 않고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1,000원에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가격이 막 올라갑니다. 그럼 나는 우와, 저 사람 진짜 대박이다. 어떻게 저걸 알지? 그러니까 이 과정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진짜 예언자고 주식 대박 전문가고, 야, 저 사람만 따르면 나는 대박이 나겠구나. 그래서 그걸 느꼈어요. 그리고 다음에 또 이제 그건 내가 대응을 제대로 못해서 놓쳤단 말이에요. 다음에 또 기다리고 있더니 또 이제 다른 종목을 알려준단 말이에요. 다른 종목을 딱 대기하고 있다가 자, 지금이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른 종목인데 1,000원이야. 1,000원에 내가 주문 넣었어요. 사졌을까요? 안 사졌을까요? 막 오르면 주문 안 되지 않나요? 안 되죠. 안 사집니다. 1,010원 했는데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빨리 고쳐야죠. 빨리 고치는데 지금 올라가는 게 막 보여요. 1,050원, 60원. 그럼 나는 지금 얼마의 주문을 넣어야 체결이 될까요? 1,100원은 넣어야 돼. 그 정도 해야죠. 1,100원 넣어서 딱 샀어요. 딱 샀더니 1,100원, 1,110원, 1,120원. 와, 기분 좋다 하는데 점점 약해지다가 갑자기 쑥 빠지는 거예요. 일종의 카톡에서 막 박수치고 막 돈 벌었다는 사람들 막 나오고. 근데 나는 지금 난 손해보고 있는데? 난 1,100원에 샀는데 지금 1,050원이에요. 나 지금 손해보고 있는데? 막 다른 사람들 돈 벌었다고. 이건 내가 잘못한 줄 알았어요. 내가 느려서 그래. 다른 사람들은 다 1,000원, 1,010원, 1,020원에 샀는가 보다. 일종의 바람잡이인 거죠. 대부분의 사는 사람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거기다 1,100원에 사고 손해본 사람은 거기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난 손해봤다라고 말도 못하고. 그러면서 손해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문제는 왜 올랐을까요? 거래량을 폭증시켜서 오른 거예요. 이 사람들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리딩하는 사람 돈을 벌까요, 안 벌까요? 미리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리 가지고 있으면서 이 회원들을 이용해서 자기는 1,100원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이제 약간 극단적인 예인데 결국에 오르는 과정에서 그런 이슈에 산 사람들은 대부분 손해본다는 얘기예요. 왜냐? 그게 제자리로 돌아올 확률들이 높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은 풍선 효과 때문에 오르는 거잖아요. 원래 근본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도시가 아닌 거예요. 왜? 올라갈 수 있는 도시였으면 진작에 움직였어요. 서울의 강남은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 움직이고 있었잖아요. 올라갈 도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하고 다른 거예요. 그럼 이제 잘못 판단을 하는 사람들, 풍선 효과로 올라가네? 그러니까 리딩방에서 바깥에서 그 과정을 모르는 사람이 올라갔으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돈을 벌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동일한 이치라는 거예요. 자기가 올려서 사는 건지 모르고. 그러니까 내가 삼으로 인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돈 벌려면 나는 이미 올라서 산 사람이잖아. 내가 돈 벌려면 나보다 더 큰 바보가 나와야 되는 거야. 이게 더 큰 바보 이론이에요. 내가 바보고 나보다 더 큰 바보가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에 살 수 있는 거를 이슈가 생겨서 15억에 샀어요. 그러면 내가 돈 벌려면 누군가 나보다 더 큰 바보가 20억에 사줘야. 그리고 나는 그때 팔아야. 근데 이때 팔 생각도 안 하고 누군가가 20억에 샀어. 그리고 다른 사람이 판 거죠. 와, 나는 20억 돼서 지금 5억 벌었다. 기분 좋죠. 근데 거기서 많이 꺾여. 다시 10억으로 왔어. 자, 이 과정이 참 이제 문제인 거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야, 저게 20억까지 올랐어가 되죠. 근데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허탈한 거예요. 왜? 15억 거래 하나 찍히고 20억 거래 하나 찍혔어요. 20억 되는 즐거움은 늘었어요. 근데 나는 지금 돈을 벌었냐? 안 벌었거든. 이런 느낌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알아야 돼요.
근데 보통 이슈에 의해서 올라갈 때 이런 현상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가지고 있었으면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때 그 이슈에 의해서 20억에 팔아야 돼요. 근데 사실 그때 한 건밖에 안 일어나기 때문에 누구나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거예요. 한 사람만 당첨되는 거지. 그게 이제 부동산의 어려운 점이에요. 그러니까 욕하는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욕해요. 20억까지 올랐다. 너 하지 말라고 했는데 20억까지 올랐어. 너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나머지 1000세대라면 999명 그걸 기분만 잠깐 누렸다가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투자를 하거나 이럴 때 이 확률적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데들 튀어오르면 묶을 거야. 그러면 사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사야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더 자극시킨다? 사야 된다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네요. 처음에 제가 생각했을 땐 오히려 막차 심리 이용해가지고 사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소장님 얘기 듣다 보니까 왜 사지라는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다른 영상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뭐냐? 목적을 착각하고 있다. 뭐예요? 집을 사는 목적. 투자입니다. 나는 여기서 이걸 통해서 돈을 벌겠다. 근데 실거주가 들어가는 순간 목적을 착각하는 거예요.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린 지금 집을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는 거지 실거주를 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실거주는 돈이 벌리기 때문에 실거주가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지 돈이 안 벌리고 손해보면 실거주는 무조건 후회하게 돼 있어요.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실거주는 전세라는 아주 안전하고 싼 상품이 있어요. 그래서 매매로 실거주를 했는데 손해본다. 집값이 안 올라간다. 무조건 손해예요. 나중에 그때 내가 본래 목적이 실거주가 아니었구나를 그때 비로소 깨닫게 돼요. 왜? 그때 목적이 진짜 실거주였으면 가격이 하락해도 괜찮아야죠. 괜찮지 않아요. 죽을 것 같아요. 집으로 손해보는 액수는 어마어마하거든요. 몇 억을 날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몇 억 별 생각만 하지 몇 억을 날린다는 생각들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혹시 올라가더라도 내가 이 올라가는 걸 진짜 누리고 확정 지을 수 있느냐를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장이 진짜 올라가는 시장에서는 좀 무리해서 투자를 해도 돼요. 왜냐하면 확정시킬 수 있거든. 변곡점에서는 물론 일부 올라가는 튀어 오르는 것들도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누릴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누리지 못하고 좀 있으면 제자리로 돌아가거나 하락하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면 나는 폭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분위기에 휩쓸리면 안 돼요. 그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올라간 결과만 보고 맞냐 틀리냐를 논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부동산은 거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주식은 올라가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거래가 많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될 확률이 높아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10만 원을 찍고 내려왔어. 그러면 10만 원에 안 팔아도 9만 9천 원, 9만 8천 원 매 순간 팔 수 있는 확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부동산은 그게 아니에요. 매수자가 없기 때문에 확률이 없어요. 그 안에 팔고자 하는 사람들 수두룩하게 많거든요. 그 중에 내가 돼야 돼. 그러니까 변곡점에서는 뭐가 문제냐? 내가 그거를 누리고 나와야 되는데 누리지 못해. 그리고 떨어진다라면 떨어지면 더 최악이 생겨요. 그래서 변곡점에서는 보수적으로 가야 돼요. 오르냐 내리냐를 맞추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느냐. 그러니까 떨어질 확률을 고민을 해야 돼요. 틀렸다라고 내가 막 낙심하고 이게 아니고 확률이 반반인 상황에서는 떨어질 수 있으면 내가 재산을 잃었을 때 나한테 타격이 크냐 안 크냐 이런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 그게 바로 이 풍선 효과의 대응 전략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풍선 효과 일어날 때 다른 얘기 안 하고 올라간다만 얘기하면 저는 편합니다. 왜? 결과가 맞으니까. 근데 여기에 대응이 들어가면 완전히 달라요. 대응이 들어가면 사라 사지 마라거든요. 내가 샀는데 올라갔어. 그럼 성공한 거냐? 아니에요. 올라가서 팔아야 성공이지. 올라가서 올라간 거 누리고 다시 떨어졌어. 그럼 성공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샀었을 때보다 떨어지면 손해죠. 아니 안 떨어졌어. 근데 시간은 갔으니까. 손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풍선 효과에 대해서 한번
그 근본적인 부분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상황을 가졌고, 이런 때에 어떤 대응이 좋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도움이 됐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올라간다 내려간다만 보던 사람들은 아유 개소리 하고 있네 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지가 빠져나갈 구멍만 찾는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남을 위한다는 게 참 어렵다라는 거를 유튜브를 하면서 매우 많이 깨닫습니다. 윈윈, 저도 좋고 구독자들도 좋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걸 잘 못 받아들이는 분들은 너 때문에 올라탈 기회를 놓쳤어 라고 이제 생각하는 분들도 꽤 많다. 저도 안타깝죠. 100% 올라갈지 내려갈지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면, 어떤 거 올라갔다가 얼마 찍고 떨어질 거니까 얼마에 팔아라 이런 얘기까지 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그 부분은 거의 불가능한 영역 아닌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욕먹을 걸 각오하고 영상을 계속 만들고 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인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소소한 작은 바람을 가지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